안녕하세요. 매너코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지금까지 분석하고 설계한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목소리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목이 많이 좀 쉬고 그래서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서 예정했던 서비스 분석과 설계 4편,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작성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일주일 뒤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도메인 전문가와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무비 부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알았죠. 그리고 이 무비 부킹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느냐? 고객이 사용하고, 고객은 무비 부킹 시스템에서 영화를 검색하고 티켓을 구매하고 환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를 구체화해 나가다 보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여기 관리자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많은 유스 케이스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것도 좀 간략하게 많이 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이 로그인하고 고객 등록하는 이런 일들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영화 예매 시스템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략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 중에서 대부분은 간단하게 끝나죠. 영화를 검색한다든지, 그리고 영화의 상세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영화 추가하기도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스 케이스에서 이 상영시간 생성하기, 그리고 상영시간 생성하기와 연결되는 티켓 생성하기,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었죠. 그게 이 그림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상영시간 생성을 하기 위해서요. 상영시간을 등록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상영시간 생성 페이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 상영시간을 생성할 건지를 정해야 되니까 영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상영이 될 거냐, 극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존의 각각의 극장들이 상영시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기존의 상영시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피해서 등록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영시간 정보를 가져와서 상영시간 생성 요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영시간 생성이 완료되면 그러면 성공 화면을 이렇게 보여준다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CURL입니다. 그래서 영화 목록 제공을 해야 되니까 영화 목록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극장 목록을 요청하니까 극장 목록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상식적인 상영시간 생성 흐름이고, 그리고 그 상식적인 흐름에 해당하는 아주 단순한 REST API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랬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영화 목록을 요청하는 거나 그리고 극장 목록을 요청하는 것은 별로 복잡하지가 않은데, 상영시간 생성을 요청하는 것은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상영시간 생성 요청, 이 프로세스, 이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복잡해진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에서 시작되는, 즉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호출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거는 자가 호출이긴 하지만 루프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호출하고 이런 식이죠. 이 다이어그램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이 들어가면, 실제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설계 문서만 보더라도 아이고 이거 좀 복잡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리팩토링을 진행했죠. 그래서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 쇼타임 서비스의 여러 중요한 기능들, 또 큼지막한 그런 기능들을 워커와 밸리데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렇게 세 개로 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그랬더니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는 이제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뭐가 남았냐?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하는 일은 요청을 받으면 그걸 처리하는 다른 서비스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일만 하게 됩니다. 거의 껍데기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전달하는, 이렇게 서비스가 기능이 얇아지고 역할이 단순 전달자 수준으로 된다면, 그러면 게이트웨이에서 이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거치는 게 아니라, 거쳐서 이렇게 요청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잠시 다뤄봤었고요. 이렇게 하면 아예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중간에 하나 더 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단순 중개자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서비스, 여기서는 게이트웨이가 될 텐데요.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상영시간 생성하기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두 이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만 보면 된다라는 단일 진입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 요게 다 합쳐서 하나의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요 여러 서비스들이 합쳐져서 상용시간 생성하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용시간 생성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외부 서비스들은 이 하나의 진입점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수월하고, 또 이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 변화가 밖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격리된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리팩토링을 해서,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 전달자 수준으로 간단해졌고, 그리고 쇼타임 크리에이션 워커 서비스, 쇼타임 크리에이션 워커 서비스는 이 쇼타임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전달받은 요청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큐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션 워커 서비스가 하는 일이 또 무엇이냐 하면, 현재 어떤 작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이벤트들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쇼타임 크리에이션 워커 서비스는 이렇게 큐에다가 잡을 입력했죠. 잡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프로세스 넥스트 잡이라는 이벤트 혹은 이 API가 호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큐에서 작업을 하나 가져와서 DQ를 해서 검증하고 생성한다. 요 일을 누가 하느냐? 워커 서비스가 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워커 서비스는 두 서비스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밸리데이터, 하나는 크리에이트죠.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면, 이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등록하려는 상영시간 스케줄이 충돌은 없는지, 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영화인지, 그리고 극장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영시간이 충돌을 하지도 않고 극장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다 잘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올바른 정보라면 문제 없다고 이제 리턴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받은 요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생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생성을 하는데요. 극장에 대해서 또 원하는 상영시간만큼 루프를 돌면서 상영시간 생성 DTO를 만들어서 생성된 상영시간 DTO를 한 번에 쇼타임즈 서비스에 전달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등록이 되면 쇼타임즈 리스트를 리턴 받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티켓을 생성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루프를 두 번 돌고 있죠. 한 번은 모든 쇼타임에 대해서 한 번씩 루프를 돌면서 해당 상영 시간에 모든 좌석에 대해서 티켓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시어터를 한 이유죠. get 시어터를 해서
해당 극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좌석들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티켓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티켓 생성도 뭐 마찬가지로 일단은 크리에이트 티켓 DTO를 생성을 한꺼번에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DTO를 한 번에 전달을 해서 티켓을 생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백엔드 분석 설계 3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OOP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쇼타임 크리에이터예요. 말 그대로 상영 시간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상영 시간을 생성하는 서비스면 이렇게 상영 시간을 생성해야지. 여기 보시면 코드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 객체의 단일 책임 원칙? 그런 용어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책임을 이 두 개의 책임을 한 클래스가 짊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되는 그런 설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챗 GPT가 지금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이 설계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점점 뭐 도태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 두 개가 상영 시간을 생성하고 티켓을 생성하는 이런 기능 두 개가 한 클래스 안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쇼타임 크리에이터 서비스에 있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에 뭐 OOP적 관점에서 뭐 설계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상용 시간 생성하기는 티켓 생성하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용 시간을 생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티켓이 생성되어야 한다라는 이 요구사항은 초기에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미 요구사항부터가 그리고 또 개념 자체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또 구현도 이 관계를 따라가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하나의 클래스에서 상용시간 생성하고 티켓을 생성하는 이런 설계가 나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얘기죠. 뭐 좀 깨름직하다 혹은 뭔가 좀 억지스럽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 쇼타임 크리에이터라는 이름 정도일 것 같긴 합니다. 이 이름만 선보면 나머지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이 각각의 일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긴밀하게 한 클래스 안에 두는 거 몹시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반론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쇼타임 벌크 크리에이터 서비스에 서로 다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엔티티를 생성하는 두 기능이 하나로 있는 것은 몹시 거슬리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리팩토링을 더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쇼타임 벌크 크리에이터, 여기에는 정확하게 쇼타임을 생성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티켓 벌크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티켓을 생성하는 일만 합니다. 이제는 OOP적 관점에서 심하게 거슬린다 하는 분들도 이 정도로 리팩토링을 진행하면 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혹은 약간 망설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늘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늘 항상 쫓기듯이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죠. 지금 이 정도면 OOP적 관점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 정도는 허용 가능한 범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지금처럼 두 개의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보기에 깔끔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데 공짜는 아니겠죠. 당연히 시간이 들겠죠. 그게 단 얼마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쪼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그 시간을 과연 실제로 쪼개는데 쓰는 게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기능을 하나라도 더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혹은 더 생산적일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그러면 아마도 현실에서는 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까지 리팩토링을 하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팩토링을 잘해서 깨끗한 코드를 유지하는 그런 최선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 이게 그나마 좀 현실적인 그런 설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서 마주치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 환경들을 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금 두서없이 전달한 느낌이 있는데요. 짧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둘로 쪼개서 각각의 서비스로 만드는 게 옳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현실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작은 기능들이 하나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이것조차도 사실 모범적인 케이스에 속하겠죠. 실제 프로젝트라면 뭐 그림으로는 그릴 수도 없는 그런 길고 복잡한 그런 코드가 상당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기능들은 그냥 여기서 계속 멈춰 있는 것이냐, 뭐 나중에 기능이 확장되고 뭐 티켓 생성하기든 상용시간 생성하기든 뭐 둘 다든 뭔가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붙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멈추면은 기술 부채를 쌓는 그런 일 아닐까? 라고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이 복잡해진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아래처럼 둘로 쪼개야죠. 그때는 둘로 쪼개야죠. 두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화가 여기서 더 크고 복잡해진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서 각각 개발해 나가는 것이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좀 가능성 있고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러면 여기서 더 리팩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리팩토링이 아니라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 엔지니어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리팩토링도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의미를 정의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용어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는 편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격하게 용어의 의미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보다 전문 용어, 또 덜 알려진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습 삼아 여기서 뭔가 좀 더 근사한 어떤 것을 좀 개선하고 싶다. 반드시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고 싶다.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욕구가 들 수 있어요.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이 맛있으니까 먹겠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배고플 때 먹어야지 맛있다고 밥을 먹으면 살찝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뭔가 리팩토링을 더 진행을 하겠다, 뭔가 기능 개선을 좀 더 해보겠다,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떠오르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요게 하나의 서비스예요. 얘도 서비스예요. S.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이렇게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브로커를 중간에 하나 둡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를 하나 두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죠. 이렇게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메시지 브로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비스가 직접 대화하는 이런 직접 호출하는 이런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시어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어터스 서비스를 지금 티켓을 생성할 때 시어터스 서비스를 호출해서 극장의 정보, 정확하게는 좌석의 정보인데요. 좌석의 정보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어터스 서비스 멈추면 어떡하지? 실제로 이런 서비스 장애는 빈번하죠. 시어터스 서비스가 멈춘다 혹은 다운됐다, 제대로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이 시어터스 서비스를 호출하는, 누가 호출합니까? 지금 쇼타임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어터스 서비스를 호출하는 이 쇼타임 크리에이터 서비스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냐?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요.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계속. 물론 타임아웃을 설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 초에서 몇 분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작업을 더 진행 안 하고 이거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실행을 하다 말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죠. 실제 문제는 시어터스 서비스에서 발생했는데 시어터스 서비스의 장애가 다른 서비스에까지, 시어터스 서비스의 장애가 다른 서비스에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애 전파를 피하기 위해서 MSA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동기식으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동기식으로 호출을 한다는 것은 요청을 보내고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 이게 동기식 호출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식 호출이 아니라 비동기식으로 호출하는 그런 구조도 제안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벤트 기반 통신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요청을 보내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요청을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어터스 서비스가 뭔가 여기서 처리가 끝나면, 그래서 요청을 완료하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시어터스 서비스가 반대로 쇼타임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서비스는 간단한 콜백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함수가 호출되기만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호출이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를 처리하는, 결과 이벤트를 수신해서 처리하는 요 메소드,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나머지 작업을 이어서 하겠다라는 게 비동기 통신일 거예요.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시어터스 서비스가 멈출 때를 대비해서, 시어터스 서비스가 멈추면 그 장애 전파가 여기까지, 여기는 물론이고 이거의 또 상위, 또 그 상위까지 계속 장애 전파가 될 테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의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으로 리팩토링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마 어지간하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어지간하면 이렇게도 한번 고쳐보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이 서비스, 이 하나의 서비스를 둘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충분하면 둘로 나누는 게 좋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비동기로 리팩토링 하겠다, 다시 만들겠다, 이런 선택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리팩토링도 아니죠. 뜯어 고치는 작업이니까요. 이게 왜 옳지 않으냐 하면, 일단 이벤트 기반의 통신 방식이라는 것이 그 하위 단까지 혹은 그 상위 단까지 장애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장애 전파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장애 전파가 되지 않을 만큼 결합이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결합을 느슨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일반적인 설계 지침은 그렇죠. 응집성은 높이고 의존성은 낮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결합이 느슨해진다라는 얘기는 응집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응집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응집성을 낮추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응집성이 낮아지면 안 좋은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이미 분석 단계에서 티켓을 생성하는 것과 상용 시간을 생성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인 우려사항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설계 단계에서 결합을 깨트린다면, 이 둘 사이를 적당히 갈라놓는 작업을 한다면, 그러면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기반 위에 이후로 계속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도메인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비동기 호출 방식으로 고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미 상용시간 생성과 티켓 생성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 전파를, 비동기 통신을 사용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막아본다 한들 어차피 이거는 다 동작을 안 하는 것이고요. 지금 딱히 구체적인 예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밀접한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떨어뜨려 놓는다 한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 많지 않을 것이냐? 이미 개념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설명이 지금 추상적이고 모호한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게 본질과 이제 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봐도 비동기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MSA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할 때 발생하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서비스 A에 send 커맨드를 실행하면 일단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DB에다가 상태를 저장합니다. pending이라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 B에 실제로 요청을 보내죠. 서비스 B는 뭐 DB를 읽어오든 뭘 하든 해서 요청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특정 이벤트를 호출하는 것이죠. 서비스 A에 특정 이벤트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 메소드는 다시 DB에다가 상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말이죠.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이거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싶어서 다시 요청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MSA에서는 내가 보내는 요청이 반드시 도달한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기대한 상태와 다르면 재요청하고 재요청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MSA에서 제일 간단한 비동기 서비스 호출 흐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호출하고 바로 응답받으면 이런 애들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해서 뭘 하나 호출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몹시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썩 효율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해야 하는 그런 곳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루기도 했고요. 여기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 이 부분이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상용시간 생성을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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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는 이벤트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비동기 요청, 응답, 비동기 통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벤트 통신 자체를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무가치한 설계 혹은 방법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티켓을 생성하는 내부 서비스끼리의 통신에서 비동기로 통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놨네요. 동기식으로 호출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동기식으로 호출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데 괜히 이거를 비동기식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벌리면 이렇게 커진다. 이것도 그나마 최소한으로 간략화시킨 게 이 정도다. 만약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도 뭔가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그러면 소스 코드가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언어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유사 자바스크립트와 유사 노드.js 기반의 코드입니다. 유사라는 것은 뭐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노드.js는 동기와 비동기 함수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라면 이런 동기식 메소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은 다른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즉 CPU가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동기식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실행하고 메소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그냥 받아오면 끝이죠. 그러면 결과를 받아왔으니까 그 다음 명령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동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비동기에서는 이 read 파일 async text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거의 즉시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텐데 이 다음에 뭘 실행해야 되느냐. 이게 리턴은 됐지만 값은 없는 상태인 거죠. 이 값이 언제 설정되냐 하면 파일의 경로와 같이 넘겨준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돼야만 여기에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라면 이 다음 명령을 뭘 어떻게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실행하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으면 이 파일을 뭔가 파싱을 해야 된다. 혹은 어딘가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하죠. 동기식 방식이었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쓰면 되죠.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근데 비동기식이면 여기에 와서야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데이터를 얻어왔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작업이 또 여기에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렇게요. 만약에 지금은 이런 콜백 방식의 비동기 함수가 하나인데 이게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콜백 안에서 처리 그리고 또 그 콜백 안에서 또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뎁스가 깊어질 겁니다. 그럼 상태 관리도 어려울 거고요. 쉽지 않겠죠. 코드로 예를 들었지만 MSA에서의 이벤트 기반 통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DB에 계속 상태를 기록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케줄러가 돌면서 처리가 안 된 것들, 중단이 됐거나 실패한 것들이 있으면 재전송을 하고 이런 추가적인 코드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복잡한 코드를 손대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유지보수하는 건 더 많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간단한 기능인데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튼튼하게 미리 막겠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오히려 프로젝트 전체에 피해를 주는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은 실제 프로젝트였으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설계나 구현이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고 열정이 넘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이 이상 넘어가서 개발자적 욕심이 넘쳐나서 영향이 미미한, 또 간헐적으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다 리팩토링을 하려고 손을 대면 일이 많이 커진다. 즉 리팩토링도 여러 가지 요인들, 시간과 비용, 개발팀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인다면 어디까지를 적절한 리팩토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과 또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뒀던 이 3편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이 너무 빠르고 또 설명이 많이 생략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거니 싶은 것들을 넘어가고, 다들 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괜히 여기서 언급하면 시간만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봐 요점만, 핵심만 추려서 전달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 영상을 만든 제가 다시 봐도 너무 생략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가 3편의 내용이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쉬운 얘기,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4편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죠.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응답을 하는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시작을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서비스들 관계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 놓은 후에 어느 서비스에 어떤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몸이 좀 회복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3월 2일 저녁에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번번이 업로드 약속을 어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많이 바쁘기는 해요. 지금도 회사이고, 지금이 2월 23일 월요일, 지금 새벽 4시네요. 11시쯤 회사를 와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4월, 5월 정도까지는 계속 바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파워포인트로 뭔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UML을 가지고 말로 풀어내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업로드를 좀 더 규칙적으로 좀 더 자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쉰 목소리 듣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